네 장모님 똥이나 닦아 쓰레기 같은 새끼야. 육군 참모 총장의 사위인 줄 모르고 이놈 장모 똥이나 닦으라고 패악질을 부리던 연대장이 사성 장군 앞에서 오줌을 지리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의 끝자락에서 마주하는 임진강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만 그 위로 피어오르는 물 한 개는 불길할 정도로 붉었다. 11월의 늦가을 서리는 군인들의 전투복 위로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동희 대위는 위병소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육군 본부 감찰실 소속이 아닌 표면적으로는 사단 군수참모처 검열장교로 위장하여 이곳에 왔다. 하지만 그의 가슴 안주머니에는 대한민국 육군의 정점, 육군 참모총장 위대한 대장의 직인이 찍힌 비밀 명령서가 들어있었다. 위대한 대장. 그녀는 대한민국 창군 이래 최초의 여성 사성 장군이자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그리고 마동휘의 장모였다. 출발 전날 밤 한남동 공관의 서재에서 위대한 장군은 사위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마 서방. 파주에 있는 독사연대를 아는가? 마동휘는 찻잔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압니다. 전방사단의 핵심 전력이자 훈련 강도가 높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하지만 그곳에서 투서가 끊이지 않아. 보급품 횡령은 기본이고 병사들을 사적으로 동원해 별장을 짓고 있다는 소문까지 있네. 감찰실에서 몇 번이나 사람을 보냈지만 연대장이 워낙 교활해서 증거를 찾지 못했어. 자네가 가주게. 공식 감찰이 아니라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네를 보내는 걸세. 내 사위이기 이전에 자네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야전 지휘관 출신이니까. 부디 그곳에 썩은 살을 도려내고 병사들을 구해주게. 이건 총장의 명령이 아니라 어머니의 부탁일세. 회상을 마친 마동휘는 눈앞에 위병소를 올려다보았다. 천하무적 독사연대라는 간판이 으리으리했다. 위병소 근무자들의 군기는 바짝 들어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눈빛이었다. 마동휘가 차를 몰고 본청 건물 앞에 도착하자 마중 나온 것은 작전과장인 조간신 소령이었다. 이름처럼 간사한 인상의 그는 허리를 굽신거리며 다가왔다. 아이고, 군수처에서 검열 나오신 마 대위님이시군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작전과장 조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마동휘입니다. 연대장님께 신고부터 하겠습니다. 아, 그게 말입니다. 연대장님께서 지금 지역 유지분들과 오찬 중이셔서 잠시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방으로 가시지요. 지역 유지와의 오찬. 전방 지휘관이 평일 대낮에 민간인과 식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규정 위반이었다. 마동휘는 내색하지 않고 조간신 소령을 따라갔다. 복도는 대리석처럼 반짝였지만 묘하게 퀴퀴한 냄새가 났다.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가는 냄새였다. 마동휘는 연대장실이 아닌 취사장으로 먼저 가겠다고 했다. 식사 전이라 배가 고픕니다. 병사들과 같이 먹겠습니다. 조간신 소령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에이, 간부 식당에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병사들 밥이 입에 맞으시겠습니까? 전방 부대 짬밥이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갑시다. 마동휘는 막무가내로 병영식당으로 향했다. 배식대 앞에는 병사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그들의 식판을 본 마동휘의 눈썹이 꿈틀했다. 국 메뉴는 소고기무국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식판에 담긴 것은 허연 맹물에 무 몇 조각이 떠다니는 게 전부였다. 반찬은 말라비틀어진 김치와 정체불명의 튀김 2개가 고작이었다. 마동휘는 조리병을 불렀다. 오늘 부식 수령 내역서 가져와. 조리병은 겁먹은 표정으로 조간신 소령을 쳐다봤다. 조 소령이 나서서 말을 막았다. 아니마 대위님.
오시자마자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요즘 물가가 비싸서 부식이 좀 줄었습니다. 군대 부식이 물가 따라 변합니까? 정량 배식은 전투력의 기본입니다. 내역서 가져오십시오. 그때 식당 문이 쾅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화려한 정복 차림에 가죽 장갑을 낀 사내. 독사연대의 주인 왕지락 대령이었다. 왕지락은 거만한 표정으로 마동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사단에서 왔다는 개냐? 밥 먹는데 왜 소란이야? 충성. 신고합니다. 대위 마동휘. 군수 검열차 방문했습니다. 검열은 무슨 얼어 죽을. 적당히 밥이나 처먹고 보고서 좋게 쓰고 가. 우리 부대는 내가 알아서 잘 굴리고 있으니까. 왕지락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조간신 소령에게 눈짓했다. 야 조과장. 얘 데리고 가서 사우나나 시켜줘. 몸 좀 풀게. 부대 안에 사우나가 있다는 말인가. 마동위는 직감했다. 소문은 사실이었다. 왕지락은 이 부대를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고 있었다. 마동위는 식판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밥을 먹었다. 씹을수록 모래알 같은 밥알이 목구멍을 찔렀다. 그는 이 맛을 기억해야 했다. 병사들이 삼키고 있는 이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자 마동위는 본격적으로 부대를 돌아다녔다. 그는 일부러 왕지락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연병장이나 본청이 아닌 부대 뒤편의 으슥한 창고와 외곽 울타리 쪽을 살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수송부 뒤편 공터에서 병사들이 우통을 벗고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다. 군사시설 공사가 아니었다. 붉은 벽돌과 고급 타일이 쌓여 있는 그곳은 명백히 개인용 별장을 짓는 현장이었다. 작업을 지휘하던 상사 한 명이 마동위를 보고 달려왔다. 누구십니까? 여기는 통제구역입니다. 나는 검열관이다. 이게 무슨 작업인가? 아, 그게 부대 복지회관 보수공사입니다. 복지회관은 정문에 있지 않나? 여기는 수송부 뒤편이다. 그리고 저 자재들 군남 마크가 없는데 어디서 가져온 건가? 상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식은 땀만 흘렸다. 그때 작업 중이던 병사 하나가 비틀거리더니 쓰러졌다. 야, 나약한. 일어나. 엄살 피우지 말고. 상사가 소리치며 쓰러진 병사를 발로 차려 했다. 마동위는 순식간에 달려가 상사의 발목을 낚아챘다. 그 발 치워. 마동위의 눈빛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쓰러진 병사를 일으켜 세웠다. 명찰에는 나약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병사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손은 흙투성이었다. 이 병사 당장 의무대로 보낸다. 하지만 연대장님 지시로 오늘까지 바닥 공사를 끝내야. 사람이 죽어가는데 공사가 문제야? 내가 책임진다. 보내. 마동위의 서슬 퍼런 일깔에 상사는 꼬리를 내렸다. 마동위는 나약한 일병을 부축하며 다짐했다. 이 썩어 빠진 독사구를 반드시 뒤집어 엎겠다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다. 왕지락이 파놓은 함정이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어둠은 이미 그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었다. 나약한 일병을 의무대로 후송한 뒤 마동휘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다. 배정받은 숙소인 독신자 간부 숙소 BOQ는 난방이 들어오지 않아 냉골이었다. 왕지락 대령이 일부러 손님 대접을 소홀히 하여 빨리 쫓아내려는 속셈이 분명했다. 마동휘는 품에서 소형 녹음기와 수첩을 꺼냈다. 오늘 목격한 불법 건축 현장과 부실 급식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왕지락의 목을 확실히 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 즉 돈을 쫓아야 했다. 새벽 2시. 마동휘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숙소를 나섰다. 목표는 연대 본청 2층, 재정과 사무실이었다. 복도에는 당직 근무자 외에는 인적이 없었다.
마동휘는 특전사 시절 익힌 침투 기술을 이용해 CCTV의 사각지대를 따라 이동했다. 재정과 문은 잠겨 있었지만 낡은 도어락은 그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선 그는 플래시 불빛을 최소화하여 서류함을 뒤졌다. 예상대로 이중장부가 존재했다. 부대 운영비 집행 내역이라는 파일철 뒤에 왕 회장님 관리비라는 엉뚱한 제목의 엑셀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마동휘는 파일을 열어보았다. 10월 5일 파주 운정 골프장 이용료 50만 원. 식비로 처리 10월 12일. 지역 건설사 사장 접대비 150만 원. 유류비로 처리 10월 20일. 연대장실 안마의자 구입 300만 원. 장병 체력 단련 기구로 처리. 기가 찰 노릇이었다. 병사들의 피와 땀이 왕질하게 골프 비용과 안마의자로 둔갑하고 있었다. 마동휘는 화면을 사진으로 찍고 데이터를 USB에 옮겼다.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순찰을 돌던 당직 사령이었다. 마동휘는 급히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손전등 불빛이 사무실 안을 훑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바람 소리인가? 당직 사령은 문을 닫고 멀어졌다. 마동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재정과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왕지락 대령은 전 간부를 비상 소집했다. 연병장 단상에 선 왕지락은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소리쳤다. 어떤 새끼야? 감히 내 사무실을 뒤진 쥐새끼가 누구냐고. 그의 시선이 마동휘에게 꽂혔다.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였다. 왕지락은 마동휘를 노려보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마 대위. 어제 잠은 잘 잤나? 얼굴이 퀭하구만. 밤에 뭐 좋은 구경이라도 했어? 덕분에 잘 잤습니다. 숙소가 아주 시원하더군요. 그래? 다행이네. 오늘 일정은 내가 직접 챙겨주지. 따라와. 왕지락은 마동휘를 자신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집무실은 야전 부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호화로웠다.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가 골프 치는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었다. 장부에서 본 그 안마의자도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왕지락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담배를 피워 물었다. 마 대위. 솔직히 말해자. 너 냄새가 나. 군수처에서 온 거 아니지? 위에서 누가 보냈냐? 감찰실이야? 기무사야? 정상적인 군수 검열 업무 수행 중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 야. 내가 군 생활 30년이다. 척 보면 딱이야. 너 같은 젊은 놈들이 정의감에 불타서 설치는데 그거 다 한때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이거 받고 그냥 가라. 왕지락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두툼했다. 이거면 네 월급 몇 달치는 될 거야. 마누라 100이라도 사다 줘. 아참, 너 결혼했다며? 장모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던데 뭐 하시나? 동네 부녀회장이라도 하시나? 마동휘는 봉투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 이야기는 삼가시지요. 허, 이 새끼 봐라. 뻣뻣하네.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육사 출신이야. 내 동기들이 지금 국방부에 깔렸어. 너 하나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왕지락은 마동휘의 멱살을 잡으려다 멈칫했다. 마동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수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을 듯한 기백. 왕지락은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꼈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크게 소리쳤다.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오늘부로 검열이고 나발이고 협조 안 해.
꼬우면 니네 사단장한테 전화하라고 해. 마동위는 정중하게 경례하고 집무실을 나왔다. 살펴가십시오. 집무실을 나온 마동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왕지락은 선을 넘었다. 뇌물 공여 시도와 협박. 이것만으로도 징계 사유였지만 더 확실한 한 방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마동위에게 뜻밖의 조력자가 나타났다. 수송부의 맏형이자 부대의 산증인인 방패 상사였다. 그는 구석진 정비고로 마동위를 불렀다. 대위님, 어제 나약한 일병 구해주시는 거 봤습니다. 이 부대에서 병사 편 들어준 간부는 대위님이 처음입니다. 방패 상사의 손은 기름때로 절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맑았다. 상사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대를 바꾸려면 증언이 필요합니다. 저도 압니다. 왕 대령이 부대 유류를 빼돌려 시내 주유소에 팔아먹는 거 제가 다 기록해뒀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억울하게 영창 간 애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방패 상사는 정비고 바닥에 타일을 드러내고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곳에는 왕지락의 유류 횡령 날짜와 양 거래처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결정적 증거였다. 하지만 그때 정비고 문이 열리며 조간신 소령과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저기 있다. 마동위 대위와 방패 상사가 군사 기밀을 유출하고 있다. 당장 체포해. 함정이었다. 왕지락은 이미 마동위를 감시하고 있었고 방패 상사와의 접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헌병들이 마동위와 방패 상사를 포박했다. 마동위는 저항하지 않았다. 지금 힘을 쓰면 오히려 그들의 덫에 걸려드는 꼴이었다. 왕지락이 느긋하게 걸어 들어왔다. 쯧쯧. 마 대위. 내가 경고했잖아. 조용히 가라고. 이제 너는 간첩 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될 거야. 감히 내 부대에서 반란을 꾀해. 왕지락은 방패 상사의 수첩을 뺏어 들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활활 타오르는 수첩을 보며 방패 상사가 울부짖었다. 안 됩니다. 그게 어떤 건데? 시끄러워.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둘 다 영창에 쳐넣어. 내가 직접 신문한다. 마동위는 차가운 헌병대 유치장에 갇혔다. 모든 증거는 사라졌고 그는 죄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절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차갑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주머니 속에 숨겨둔 진짜 비장의 무기를 만지작거렸다. 왕지락은 모를 것이다. 마동위가 왕지락의 집무실에서 나올 때 단순히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뒤에는 대한민국 육군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별이 떠 있다는 것을. 밤이 깊었다. 파주의 밤바람이 창살을 때렸다. 폭풍 전야였다. 유치장의 아침은 싸늘했다. 마동위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옆방에 갇힌 방패 상사는 왕지락의 부하들에게 밤새 시달렸는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오전 10시. 헌병대장이 유치장 문을 열었다. 나와. 연대장님이 찾으신다. 마동위는 수갑을 찬 채 연대장실로 끌려갔다. 집무실에는 왕지락 대령과 조간신 소령, 그리고 몇몇 간부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잡은 하이에나들처럼 킬킬거리고 있었다. 왕지락은 책상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마동위를 맞이했다. 어서 와라 죄수 번호 1번. 기분이 어때? 감찰관 나으리에서 범죄자가 된 기분이. 죄명이나 제대로 알고 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명, 군사 기밀 유출, 상관 모욕, 지시 불이행. 뭐 갖다 붙이면 다 죄야. 너 여기서 살아나가기 힘들 거다. 왕지락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동위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마동위의 어깨에 있는 대위 계급장을 손가락으로 툭툭 쳤다. 아깝네. 젊은 나이에 인생 종쳤어. 야, 근데 너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장모가 뭐 하는 사람이야? 어제 보니까 아주 기세등등하던데.
뺑 믿고 까부는 거냐? 마동위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제 장모님은 훌륭한 분이십니다. 당신 같은 군인이 감히 입에 올릴 분이 아닙니다. 그 말에 왕질학의 눈썹이 확 구겨졌다. 그는 마동위의 멱살을 거칠게 잡아당겼다. 이 새끼가 끝까지 말대꾸네. 훌륭해. 웃기고 있네. 야, 넌 뭐하는 새낀데 내 명령을 안 들어? 최근에 결혼했다며? 왕질학은 침을 튀기며 폭언을 쏟아냈다. 네 장모가 훌륭하면 뭐해? 사위가 이 모양인데. 가서 네 새끼 장모 똥이나 닦아라. 늙으니 기저귀나 갈아들이라고. 어디서 감히 대령한테 눈을 부라려. 선 넘은 모욕. 마동위의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했다. 하지만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아주 차갑게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방금 그 말씀. 뭐? 기억? 하하. 이 새끼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야, 조소령. 이놈 마누라한테 전화해. 네 남편 감옥 간다고 전해. 그리고 그 잘난 장모한테도 전화해서 면회나 오라고 해.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건물 전체를 뒤흔드는 굉음이 들려왔다.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의 진동이었다. 헬리콥터 소리였다. 한 대가 아니었다. 조간신 소령이 창밖을 내다보더니 비명을 질렀다. 연대장님, 헬기입니다. 헬기가 연병장에 착륙합니다. 헬기? 사단장이 왔나? 연락도 없이 왜 와? 왕질학이 짜증을 내며 창가로 갔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경악으로 바뀌었다. 연병장에 착륙한 것은 사단장의 UH 의육십이 아니었다. 육중한 위용을 자랑하는 최고 지휘관용 헬기였다. 그리고 헬기 옆면에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별 4개. 성판. 사성장군. 육군 참모총장이었다. 뭐야? 참모총장님이 왜 여길? 왕질학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헬기 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위대한 대장이 내렸다. 그녀의 뒤로 헌병감, 감찰감, 법무실장 등 육군 본부의 핵심 참모들이 줄지어 따랐다. 사단장과 군단장은 이미 헬기장 입구까지 뛰어나와 도열해 있었다. 위대한 장군은 마중 나온 지휘관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고 곧장 연대 본청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해? 마 대위, 너 이리 와. 왕질학은 당황하여 마동휘의 수갑을 풀어주려 했다. 하지만 열쇠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놔두십시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마동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쾅! 집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렸다. 위대한 장군이 들어왔다. 그 뒤로 무장 헌병들이 들이닥쳤다. 왕질학과 조간신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총장님, 어인일로. 위대한 장군은 대답 대신 수갑을 차고 있는 사위 마동휘를 바라보았다. 그의 찢어진 전투복과 상처 입은 얼굴을 보자 그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왕질학 대령.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다. 네. 대령 왕질학. 자네가 내 사위에게 내 똥이나 닦으라고 했다지. 기저귀나 갈라고. 왕질학의 심장이 멈추는 듯 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마동휘를 쳐다봤다. 사위. 이놈이 참모총장의 사위라고. 그게 무슨.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으면 해도 되는 말인가. 부하에게 그리고 타인의 가족에게 그런 저급한 모욕을 주는 것이 자네가 말하는 군인 정신인가. 위대한 장군은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냈다. 마동휘가 왕질학의 폭언을 녹음해 실시간으로 전송했던 파일이었다. 네 새끼 장모 똥이나 닦아라.
기적이나 갈아들이라고. 왕질학의 목소리가 집무실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덜덜 떨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 용서는 피해자들이 하는 것이다. 헌병감, 이자를 당장 긴급 체포해. 혐의는 뇌물수수, 국고, 횡령, 부하에 대한 가혹행위, 그리고 상관 모욕죄다. 예, 체포하겠습니다. 헌병들이 왕질학과 조간신을 덮쳤다. 왕질학은 끌려나가면서도 추하게 소리쳤다. 이건 함정이야. 마동이 저 새끼가 짠 판이라고. 억울해. 왕질학이 사라진 후 위대한 장군은 마동휘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직접 열쇠로 사위의 수갑을 풀어주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구속이 풀렸다. 마동휘는 손목을 문지르며 정중하게 경례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총장님. 위대한 장군은 사위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었다. 고생했다. 마서방.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썩은 뿌리를 뽑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뒤에 서 있던 군단장에게 지시했다. 이 부대의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비리에 가담한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사법 처리한다.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방패 상사를 즉각 석방하고 표창을 상신해. 알겠습니다. 총장님. 상황이 정리되고 위대한 장군과 마동휘는 잠시 집무실에 남았다. 몸은 괜찮은가? 딸아이가 걱정이 많네. 전화 한 통 하게. 괜찮습니다. 생채기일 뿐입니다. 장모님. 아니 총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용기를 냈기에 내가 올 수 있었네. 자네는 오늘 내 사위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장교로서 가장 명예로운 일을 한 거야. 위대한 장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붉었던 물안개가 걷히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세. 이곳을 진짜 군대다운 군대로 만드는 건 남은 자들의 몫이야. 마 대위, 자네에게 이곳의 임시 지휘권과 정상화 임무를 맡기겠네. 할 수 있겠나? 마동휘는 두 발을 모으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할 수 있습니다. 독사연대를 대한민국 최고의 부대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임진강을 넘어 북쪽까지 울려 퍼질 듯 늠름했다. 썩은 뱀은 사라졌다. 이제 그 자리에 진짜 용이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왕질학 대령이 헌병대 헬기에 실려 떠난 후 독사연대에는 기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폐허처럼 고요했지만 그 바닥에는 불안감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병사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겪은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마동휘 대위는 임시 연대장 권한 대행 자격으로 지휘 통제실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산더미 같은 서류가 쌓여 있었다. 왕질학이 저질러 놓은 비리의 흔적들을 수습하는 것은 전쟁터에서 지뢰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보급이었다. 창고는 텅 비어 있었고 유류 탱크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될 혹한기 전술 훈련을 위한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때 군수과장인 나도둑 소령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그는 왕질학의 측근이었으나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살아남은 인물이었다. 대행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훈련용 난방유와 식량이 부족합니다. 상급 부대인 군수사령부에 추가 불출을 요청했지만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마동휘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나도둑 소령을 쏘아보았다. 재고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기 보급 날짜가 지난주였습니다. 그 많은 물자가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게 전 연대장님 지시로 타 부대에 대여해줬다는 기록이 있는데 실물은 확인이 안 됩니다. 거짓말이었다. 타 부대 대여가 아니라 외부로 빼돌려 팔아먹은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나도둑 소령은 그 과정에 깊이 개입해 있을 터였다. 하지만 지금 당장 그를 추궁해봤자 꼬리 자르기만 할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군수사령부에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마동위는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가웠다. 여기는 군수사령부 2처장 귀면상 준장실입니다. 현재 준장님께서는 회의 중이십니다. 그리고 독사 연대 건은 이미 결재가 끝난 사항이라 추가 지원은 불가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귀면상 준장. 육군 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이자 군수 라인의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마동위의 뇌리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왕질학이 믿고 까불던 뒷배가 바로 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동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패 상사님을 부르십시오. 잠시 후 말끔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방패 상사가 들어왔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풀려난 그는 마동위를 보자마자 거수 경례를 했다. 충성. 부르셨습니까? 상사님. 우리 연대에 지금 쓸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서류상으로는 50대지만 실제로 기동 가능한 건 10대도 안 됩니다. 부품을 다 뜯어다 팔아먹어서 껍데기만 남은 게 태반입니다. 10대라. 그걸로 병력 수송과 물자 보급을 다 해야 한단 말이군요.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마동위는 포기하지 않았다. 상사님. 인근 폐차장이나 정비소를 뒤져서라도 부품을 구해주십시오. 제 사비라도 털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똥국의 단무지입니다. 제가 장을 봐오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마동위는 그 길로 부대 밖으로 나갔다. 자신의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했다. 그리고 파주 문산시장을 돌며 돼지고기와 두부, 신선한 채소를 트럭 한가득 실었다. 저녁 점호 시간. 식당에서 구수한 찌개 냄새가 피어올랐다. 병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고기였다. 마동위는 국자를 들고 직접 배식대 앞에 섰다. 많이 먹어라. 훈련 때 힘쓰려면 든든해야 한다. 한 이등병이 식판을 받아들며 울먹였다. 대행님, 이거 진짜 저희 먹어도 되는 겁니까?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걱정 마라. 내가 쏘는 거다. 대신 남기면 영창 보낸다. 병사들 사이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식당의 차가운 공기가 훈훈하게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지휘관에 대한 신뢰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각 서울의 한 고급 요정에서는 은밀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다. 군수사령부 처장 귀면상 준장은 술잔을 기울이며 맞은편에 앉은 남자에게 말했다. 왕지락 그 멍청한 놈이 결국 사고를 쳤어. 꼬리를 잡히면 혼자 죽을 것이지 감히 내 이름까지 들먹이려고 해. 맞은편 남자는 건설업체 대표 공사판 사장이었다. 독사 연대 불법 별장 공사를 맡았던 장본인이었다. 장군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입단속은 확실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마동위라는 대위놈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참모총장 사위라면서요? 건드리기 껄끄럽지 않으십니까? 귀면상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다. 총장 사위면 뭐해? 군대는 계급이고 실적이야. 이번 혹한기 훈련 때 독사연대를 박살 내버릴 거야. 보급도 끊고 장비도 고장난 상태에서 훈련을 뛰게 만들면 사고가 터지겠지. 그때 지휘 책임을 물어 옷을 벗기면 그만이야. 감히 내 밥그릇을 걷어차? 뼈도 못 추리게 해주지.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음모가 독사처럼 따리를 틀고 있었다. 혹한기 전술 훈련 당일. 파주의 기온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다. 임진강 강바람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독사 연대 연병장에는 완전 군장을 한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장비는 초라했다. 낡은 방한복은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차량은 시동조차 걸리지 않아 갤갤거렸다. 설상가상으로 상급 부대에서 파견 나온 훈련 통제관들은 하나같이 깐깐했다. 그들은 귀면상 준장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었다. 통제단장인 독고다이 중령이 마동휘에게 다가왔다. 마 대위, 훈련 준비 상태가 엉망이군. 차량 가동률이 20%도 안 돼? 이런 상태로 전쟁 나면 다 죽으라는 건가? 이거 감점 사유야. 현재 가용 자산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비 부속이 보급되지 않아 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핑계 대지 마. 지휘관의 무능을 보급 탓으로 돌리나. 오늘 훈련 목표는 임진강 도하 작전 저지다. 한 명이라도 낙오하거나 방어선이 뚫리면 자네는 바로 보직 해임이야. 알겠나. 독고다이 중령은 비열하게 웃으며 돌아섰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지금 독사 연대의 장비로는 도저히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훈련 개시 사이렌이 울렸다. 전원 탑승, 출동. 하지만 트럭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엔진이 얼어붙어 터지지 않았다. 병사들이 당황하여 웅성거렸다. 그때 마동휘가 선두 차량의 보닛 위로 뛰어올랐다. 주목. 차가 안 가면 걸어서 간다. 우리에게는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 내가 제일 앞에서 뛰겠다. 나를 따르라. 마동휘는 군장을 고쳐 메고 앞장서서 뛰기 시작했다. 미친 짓이었다. 작전 지역까지는 20km가 넘는 산악 코스였다. 영하의 날씨에 차량 없이 행군으로 이동해서 전투를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다. 방패 상사가 뒤따라 뛰기 시작했고 나약한 일병이 소총을 꽉 쥐고 달렸다. 와! 천여 명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마동휘의 뒤를 따랐다. 그들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하얀 입김이 거대한 구름이 되어 뒤를 덮었다. 임진강변 방어 진지에 도착했을 때 병사들은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쉴 틈이 없었다. 대항군 역할을 맡은 기계화 부대가 도하를 시도하고 있었다.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대항군은 압도적인 화력을 뽐내며 밀고 들어왔다. 독사 연대의 무전기가 먹통이 되었다. 통제단이 고의로 주파수를 교란한 것이었다. 지휘 체계가 마비될 위기였다. 마동휘는 참호 속을 뛰어다니며 육성으로 지시했다. 1대대는 좌측 능선을 사수해. 2대대는 대전 차화기를 집중시켜. 쫄지 마. 저 탱크들은 껍데기다. 우리가 이긴다. 그는 직접 90mm 무반동 총을 어깨에 맸다. 그리고 도하 중인 선두 전차를 향해 조준했다. 훈련용 모의탄이었지만 정확히 명중했다. 전차에서 붉은 연막이 피어올랐다. 명중이다. 쏴라. 병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그들은 고장난 무전기 대신 수신호와 고함을 질러가며 유기적으로 움직였다. 왕지락 시절에는 상상도 못할 단결력이었다. 밤이 되자 기온은 더욱 떨어졌다.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쪽잠을 잤다. 마동휘는 잠들지 않고 순찰을 돌았다. 한 병사가 동상으로 발이 퉁퉁 부어 있었다. 마동휘는 자신의 양말을 벗어 병사에게 신겨주었다. 그리고 자신의 겨드랑이에 병사의 엄발을 넣고 녹였다. 네, 대행님. 더럽습니다. 군인에게 더러운 게 어디 있나. 내 발은 내 발보다 소중하다. 이 발로 내일도 뛰어야 하니까. 병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은 주변 병사들에게도 전해졌다. 그들은 맹세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진짜 전쟁터라도 뛰어들겠다고. 다음 날 아침, 귀면상 준장이 헬기를 타고 훈련장에 나타났다. 그는 독사 연대가 처참하게 무너져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다.
방어선은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었고 대항군 전차 부대는 강을 건너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었다. 통제단장 독고다이 중령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차량도 없이 어떻게 방어를 성공시켜? 귀면상이 소리를 질렀다. 그때 흑투성이가 된 마동위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다. 보고합니다. 독사 연대 적 도하를 완벽하게 저지하고 반격 준비 완료했습니다. 마 대위. 내 놈이. 장비가 없으면 몸으로 때우고 보급이 없으면 정신력으로 버팁니다. 그게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따뜻한 사무실에 계셔서 잊으셨나 봅니다. 귀면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분노를 사기며 헬기에 올랐다. 이번 훈련으로 마동위를 쳐내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오히려 마동위의 영웅담만 만들어준 꼴이 되었다. 하지만 귀면상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공 사장. 플랜 B 가동해. 그놈 와이프 건드려. 아주 치사하고 더럽게 괴롭혀주라고. 전쟁은 이제 전방이 아닌 후방 마동위의 가장 소중한 곳으로 번지고 있었다. 서울 한남동의 육군 참모총장 공관. 위대한 장군의 딸이자 마동휘의 아내인 위소망은 미술심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파주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 밤 기도를 올렸다. 퇴근길 그녀의 차 뒤로 검은색 승합차가 따라붙었다. 위소망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골목길로 들어서도 계속 따라오는 것을 보고 불안감을 느꼈다. 그녀가 차를 세우자 승합차에서 험상궂은 사내들이 내렸다. 공사판 사장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위소망의 차 유리를 두드렸다. 아줌마, 남편한테 전해. 적당히 설치라고. 안 그러면 예쁜 얼굴에 흠집 난다고. 그들은 차 문을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는 위협적인 욕설을 퍼붓고 사라졌다. 직접적인 폭행은 없었지만 명백한 테러였다. 소식을 들은 마동위는 이성이 끊어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쁨 따위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군인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금기 중의 금기였다. 마동위는 즉시 휴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위대한 장군에게 알리지 않았다. 장모님의 힘을 빌리면 쉽겠지만 이건 가장으로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다. 그는 서울로 올라와 공사판 사장의 뒤를 캐기 시작했다. 특수전 사령부 시절 동기였던 그림자 흥신 소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동희야, 이 공사판이라는 놈 보통이 아니다. 귀면상 준장의 비자금 관리책이야. 파주 독사 연대 별장 공사비가 전부 이놈 회사 계좌를 거쳐서 세탁됐어. 증거는? 확보했지. 이놈들이 멍청하게도 이중 장부를 클라우드에 백업해뒀더라고. 내가 해킹해서 싹 털어왔다. 마동위는 자료를 받아들고 공사판이 운영하는 강남의 룸살롱으로 향했다. 귀면상 준장과 공사판이 그곳에서 승리 축하 파티를 가장한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룸살롱 입구에서 덩치들이 막아섰다. 어이, 예약 안 했으면 못 들어가. 마동위는 말없이 덩치 하나의 명치를 가격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순식간이었다. 길 비켜. 그는 폭풍처럼 복도를 가로질러 VIP 룸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귀면상과 공사판이 양옆에 여자들을 끼고 술을 마시고 있었다. 누구야? 귀면상이 놀라 소리쳤다. 마동위는 탁자 위에 있는 양주병을 들어 벽에 던져 깨뜨렸다. 마동위 대위입니다. 장군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공사판이 벌떡 일어나며 품에서 칼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마동위가 더 빨랐다. 그는 공사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고 테이블 위로 얼굴을 쳐박았다.
내 팔. 마동희는 공사판을 제압한 상태로 귀면상을 노려보았다. 장군님, 제 아내 차를 부수라고 시키셨습니까? 무슨 소리야? 난 모르는 일이야. 증거 있어? 마동희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흔들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독사 연대 별장 공사비 횡령, 군납 유류 불법 유통, 그리고 차명 계좌로 관리하신 비자금 내역까지. 이 돈 전부 장군님 자녀 유학비와 부동산 투기에 쓰셨더군요. 귀면상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이리 내놔. 얼마면 돼? 10억? 20억? 내가 다 줄게.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별을 달 자격이 없어. 마동희는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총장님, 접니다. 뇌물수수 및 민간인 청부 협박 현장입니다. 위치 전송해드리겠습니다. 귀면상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총장님? 설마 위대한 대장님? 잠시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 아닌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위대한 장군이 직접 급파한 최정예 수사팀이었다.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귀면상과 공사판에게 수갑을 채웠다. 귀면상은 끌려가면서도 마동희를 향해 악다구니를 썼다. 마동희, 내가 이럴 수 있어. 군대 선배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마동희는 싸늘하게 대꾸했다. 선배 대접을 받고 싶으면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셨어야죠. 감옥에서 반성하십시오. 상황이 종료되고 룸살롱 밖으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다. 마동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정이라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때 아내 위소망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뉴스 봤어? 귀면상 준장이 긴급 체포됐대. 당신이 한 거야? 응. 내가 해결했어. 이제 걱정 말고 푹 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 때문에 당신이 힘들어서. 아니야. 당신 덕분에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어. 사랑해. 전화를 끄는 마동휘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는 이제야 진정으로 안도할 수 있었다. 거대한 악의 축을 무너뜨렸지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다. 파주에 있는 그의 병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동희는 차에 시동을 걸었다. 목적지는 다시 파주 독사연대였다. 그의 전쟁은 끝났지만 부대 재건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시작되고 있었다. 귀면상 준장이 구속되고 독사연대는 대대적인 숙청과 개혁의 바람을 맞았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고통은 컸지만 마동희 대위는 임시 연대장 대행으로서 흔들림 없이 부대를 지휘했다. 하지만 하늘은 그들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다. 예년과는 달랐다. 파주와 연천 일대에 1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임진강 수위는 위험 수위를 넘어 홍수 경보가 발령되었고 강물은 붉은 황토색이 되어 모든 것을 삼킬 듯 포효했다. 새벽 3시. 지휘 통제실의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대행님, 임진강 하류 뚝방이 붕괴 직전입니다. 인근 민가 30여 가구가 고립되었습니다. 소방대도 진입 불가라고 합니다. 상황 장교의 다급한 보고였다. 마동희는 지도를 펼쳤다. 그곳은 두루미 마을이라 불리는 저지대였다. 헬기는 악천후로 뜰 수 없었고 고무보트는 급류에 뒤집힐 위험이 컸다. 유일한 방법은 수륙 양용 장갑차뿐이었다. 하지만 독사연대의 장갑차들은 왕지락 시절 관리가 소홀해 대부분 고철이나 다름없었다. 마동희는 정비고로 뛰어갔다. 그곳에는 기름 범벅이 된 방패 상사가 밤을 새워 장비를 고치고 있었다. 상사님, 장갑차 가동 가능합니까? 방패 상사는 땀과 기름이 뒤섞인 얼굴을 닦으며 스패너를 들어 올렸다.
왕지락 그놈이 엔진 부품 팔아먹은 거 제가 폐차장 뒤져서 겨우 맞췄습니다. 딱 2대. 2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선두차에 탑승합니다. 상사님이 2호차를 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 녀석들이 다시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동위는 결사대 10명을 선발했다. 나약한 일병도 자원했다. 그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출동. 굉음과 함께 2대의 장갑차가 빗줄기를 뚫고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도로는 이미 강이 되어 있었다. 흙탕물이 장갑차 궤도 높이까지 차올랐지만 마동위는 멈추지 않고 밀고 나갔다. 마을은 아비규환이었다. 지붕 위에 올라간 노인들이 애타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물살이 얼마나 거센지 집들이 종이장처럼 뜯겨나가고 있었다. 1호차는 마을 안쪽 진입, 2호차는 입구 쪽 주민들을 태워. 마동위는 장갑차 해치를 열고 직접 구조에 나섰다. 거센 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로프를 몸에 감고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지붕 위에 고립된 할머니를 업고 다시 장갑차로 돌아오는 과정은 사투였다. 떠내려오는 거대한 통나무가 마동위를 덮치려 했다. 대행님, 위험합니다. 나약한 일병이 손을 뻗어 마동위를 끌어당겼다. 간발의 차이로 통나무가 스쳐 지나갔다. 마동위는 숨을 헐떡이며 할머니를 장갑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고맙다. 내 덕분에 살았다. 구조 작업은 밤새 이어졌다. 마지막 주민을 구조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마동위는 탈진하여 쓰러질 뻔했다. 하지만 그는 쓰러질 수 없었다. 부대 뒤편 옹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 병력 기상. 옹벽 사수하라. 마동위는 쉬지도 않고 다시 삽을 들었다. 병사들도 불평 없이 그를 따랐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버리고 도망가던 옛 지휘관들과 달리 가장 위험한 곳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진짜 지휘관의 등을. 비가 그치고 맑은 해가 떴을 때 독사연대는 수해복구의 영웅이 되어 있었다. 주민들이 부대 앞에 찾아와 떡과 과일을 놓고 절을 했다. 그리고 며칠 뒤 국방부에서 정식 인사 명령이 내려왔다. 육군 대위 마동위. 소령 진급을 명함. 보직은 제1보병사단 수색대대 대대장. 파격적인 인사였다. 보통 대위에서 소령 진급 후에는 참모직을 거치기 마련이지만 위대한 장군은 사위의 야전 지휘 능력을 인정해 곧바로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한 것이다. 마동위는 소령 계급장을 달았다. 무궁화 한 송이. 그것은 권력이 아닌 더 무거운 책임의 상징이었다. 그는 연병장에 모인 병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다. 나는 떠나지만 너희는 기억해라. 너희는 뱀이 아니라 용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비늘 하나 다치지 않는 불사조가 되어라. 병사들은 눈물로 그를 배웅했다. 나약한 일병은 마동위가 탄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경례를 하고 있었다. 마동위는 백미러로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다. 이 병사들이 지키는 조국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겠노라고. 시간이 흘러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었다. 마동위 소령이 지휘하는 수색대대는 파주 최북단 비무장지대 DMZ 내의 지피작전을 전담하고 있었다. 이곳은 정전협정이 무색할 만큼 총성 없는 전쟁이 매일 벌어지는 곳이었다. 최근 북한군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마동위가 관할하는 독수리 지피 맞은편 북한군 초소에서 야간마다 기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열상 감시 장비 TOD에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들이 잡혔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대대장님, 단순한 순찰이 아닙니다. 침투 훈련 같기도 하고 귀순 유도 작전 같기도 합니다. 작전과장의 보고에 마동위는 미간을 좁혔다. 놈들이 우리 간을 보고 있는 거다. 오늘 밤 내가 직접 추진 철책 점검 나간다. 위험합니다. 대대장님이 직접 가시는 건 규정상.
내 부하들이 있는 곳이다. 내가 못 갈 곳은 없다. 그날 밤 마동위는 수색팀 7명을 이끌고 통문을 통과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낼 수 없었다. 얼어붙은 땅을 밟는 군화 소리만이 미세하게 들려왔다. 중간 지점인 갈대밭에 이르렀을 때였다. 선두에 섰던 팀장이 주먹을 쥐어 정지 신호를 보냈다. 바스락.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인위적인 소리였다. 마동위는 야간 투시경을 내리고 전방을 주시했다. 11시 방향 50m 지점. 수풀 속에 엎드려 있는 4개의 형체가 보였다. 북한군 무장공비였다. 그들은 아군의 순찰 루트의 목함 지뢰를 매설하고 있었다. 지금 발각되지 않았다면 내일 아침 순찰 돌던 우리 병사들이 발목을 잃었을 것이다. 마동위는 수신호로 사격 대기를 명했다. 하지만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여기서 총격전이 벌어지면 국지전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게다가 아군의 위치가 노출되면 적 지피의 중기관총 세례를 받게 된다. 마동위는 결단을 내렸다. 생포한다. 그는 팀원들에게 우회 기동을 지시하고 자신은 정면에서 아주 천천히 포복으로 접근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호흡은 차분했다. 적들이 지뢰 매설을 마치고 돌아가려는 찰나 마동위가 덤불 속에서 튀어나갔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동시에 좌우측에 매복했던 수색팀이 라이트를 비추며 포위망을 좁혔다. 투항하라. 너희는 포위됐다. 북한군 조장은 당황하여 소총을 들어올리려 했다. 하지만 마동위가 더 빨랐다. 그는 단숨에 거리를 좁혀 적의 총구를 쳐내고 개머리판으로 턱을 가격했다. 조장이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은 전의를 상실하고 손을 들었다. 총 한 방 쏘지 않은 완벽한 제압이었다. 그때였다. 북측 지피에서 서치라이트가 켜지며 기관총 사격이 시작되었다. 두두두두두. 총탄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다. 퇴각. 포로 데리고 뛰어. 마동위는 쓰러진 적 조장을 어깨에 둘러매고 뛰었다. 아군 지피에서도 대응 사격을 개시했다. 밤하늘에 예광탄이 붉은 실선처럼 오고 갔다. 대대장님. 다리에 총상이. 부하의 외침에 마동위는 다리를 보았다. 전투복 바지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파편에 맞은 것이다. 하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안 죽는다. 뛰어. 그들은 필사적으로 통문을 향해 달렸다. 마동위의 등 뒤에서 북한군 조장이 신음했다. 왜 안 쏘고 살린 거냐? 마동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너희 어머니가 기다리실 테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군의 힘이다. 죽이지 않고도 이기는 힘. 아군 지피에 무사히 복귀했을 때 마동위는 그제야 다리의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았다. 의무병이 달려와 응급처치를 했다. 생포한 4명의 북한군은 정보사령부로 인계되었다. 이 사건은 임진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대서특필되었다. 하지만 마동위는 언론 인터뷰를 거절했다. 영웅은 내가 아니다. 그 밤 묵묵히 내 뒤를 지켜준 7명의 수색대원들이 진짜 영웅이다. 그는 병상에 누워 창밖의 북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하지만 그의 활약이 커질수록 어둠 속에서 그를 시기하는 눈동자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위대한 장군을 끌어내리려는 정치권의 하이에나들이 마동위라는 존재를 먹잇감으로 노리고 있었다. 마동위 소령의 활약상은 육군을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인 나탐욕은 이를 정치적 공세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인물로
현 정권의 신임을 받는 위대한 참모총장이 눈엣 가시였다. 어느 날 아침 조간신문 일면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실렸다. 참모총장 사위, 초고속 승진의 비밀, 기획된 영웅 만들기 의혹. 기사는 교묘했다. 마동휘의 독사 연대 부임부터 소령 특진, 그리고 지피 작전까지 모든 것이 위대한 장군의 시나리오였다는 주장이었다. 심지어 북한군 생포 작전마저 사전에 조율된 쇼라는 음모론까지 제기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대중은 영웅을 사랑하지만 그 영웅이 만들어진 가짜라는 의혹에는 더 열광했다. 국회 청문회가 열렸다. 위대한 장군과 마동휘 소령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청문회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정복을 입은 마동휘는 꼿꼿한 자세로 증인석에 앉았다. 그의 가슴에는 훈장 대신 파편에 맞은 상처가 훈장처럼 숨겨져 있었다. 나탐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호통을 쳤다. 증인 마동휘. 솔직히 말하세요. 장모님 뺑 믿고 설치니까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습니까? 북한군 생포? 그거 짜고 친 고스톱 아닙니까? 어떻게 총 한 방 안 맞고 4명을 생포합니까? 람보도 아니고. 마동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으며 결과로 말합니다. 제 몸의 상처와 제 부하들의 증언이 진실입니다. 증언? 부하들도 다 장군님이 심어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독사 연대에서 마 소령을 돕다가 진급한 사람들 명단 여기 다 있습니다. 나탐욕 의원은 억지 논리로 마동휘를 몰아세웠다. 위대한 장군은 입술을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아야 했다.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사위에게 해가 될까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방청석에서 소란이 일었다. 휠체어를 탄 한 남자가 손을 들고 외쳤다. 거짓말입니다. 저 의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남자는 완강했다. 나약한 일병이었다. 아니, 이제는 전역하여 민간인이 된 나약한 씨였다. 그리고 그 뒤로 수해 때 구조된 두루미 마을 할머니, 방패 상사 전역, 그리고 마동휘와 함께 지피 작전을 수행했던 수색 대원들이 줄지어 일어섰다. 청문회 위원장이 소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나약한 씨는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 나오듯 증언대로 다가왔다. 그는 수해 복구 당시 입은 부상으로 다리가 불편했다. 저는 전 독사 연대 소속 병장 나약한입니다. 의원님은 똥물을 뒤집어 쓰고 병사 발을 닦아주는 지휘관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 목숨 걸고 지뢰밭으로 뛰어드는 쇼를 하는 미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약한 씨는 울분을 토했다. 마 대대장님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가짜라면 여기 살아있는 저도 가짜입니까? 제발 우리 대장님을 욕보이지 마십시오. 그의 절규에 청문회장은 숙연해졌다. 두루미 마을 할머니도 거들었다. 저 양반이 내 목숨 살려줬어. 흙탕물 먹어가면서 나 업고 나왔다고. 그런 사람한테 사기꾼이라니 천벌 받아요. 나탐욕 의원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아니, 이건 절차가. 마동휘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의 편이 되어준 사람들. 권력도 돈도 없는 그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곳까지 온 것이다. 마동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의원님, 저는 금수저도 아니고 영웅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분들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보초를 서는 군인일 뿐입니다. 제 진급이 부당하다면 지금 당장 계급장을 떼겠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와 제 장모님의 헌신까지 모욕하지는 말아주십시오. 마동휘는 정복 상의를 벗었다. 그리고 셔츠를 걷어올렸다. 그의 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지도처럼 새겨져 있었다. 왕지락 시절 입은 타박상, 수해 때 긁힌 상처, 그리고 지피 작전 때 입은 총상 자국.
그것은 그 어떤 훈장보다 빛나는 참군인의 증명서였다. 카메라들이 그 상처를 클로즈업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나탐욕 의원은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청문회가 끝나고 위대한 장군은 마동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서방. 총장님. 미안하네. 나 때문에 자네가 이런 수모를 겪었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어떤 군인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아주었다. 공관으로 돌아가는 차 안 라디오에서는 마동위의 청문회 발언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하지만 위대한 장군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으로 자신의 입지는 지켰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한 사위는 끊임없이 견제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중대한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하지만 태양이 뜨면 별은 지는 법. 위대한 장군은 자신이 져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국회 청문회 사건 이후 대한민국은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치적 음모를 꾸몄던 나탐욕 의원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정계에서 퇴출당했다. 반면 마동위 소령은 참군인의 표상으로 불리며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마동위는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방송 출연 제의를 모두 거절했다. 군인은 연예인이 아니며 전방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이유였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늦가을이 되었다. 육군 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의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푸랐다. 연병장에는 수천 그루의 은행나무가 황금빛 잎을 떨구며 비단길을 만들고 있었다. 오늘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위대한 대장의 저녁식이 거행되는 날이었다. 총장 집무실. 위대한 장군은 마지막으로 정복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위에서 40년 넘게 빛나던 4개의 별. 그 무게는 실로 태산과도 같았다.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마동위 소령이 들어왔다. 총장님, 행사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위대한 장군은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사위를 바라보았다. 마서방. 아니, 마소령. 오늘 자네가 행사 재병지휘관이라지. 그렇습니다. 총장님의 마지막 길을 제가 직접 배웅하고 싶어서 자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마동휘의 옷깃을 바로잡아 주었다. 고맙네. 지난 2년 자네 덕분에 내 군 생활의 마지막이 부끄럽지 않았어.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독사 연대의 비리를 덮고 현실과 타협한 비겁한 총장으로 남았을지도 모르네. 아닙니다. 총장님께서 버팀목이 되어 주셨기에 제가 소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떠나지만 자네에게는 더 험난한 길이 남아있을 걸세. 내가 없으면 견제는 더 심해질 거야. 그래도 버틸 수 있겠나. 마동휘는 두 눈을 부릅뜨고 대답했다. 제 뒤에는 제가 지켜야 할 조국과 가족, 그리고 총장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파도도 넘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래. 자네라면 할 수 있어. 가자. 우리 군인들이 기다린다. 연병장에는 육군 전 장병을 대표하는 부대들과 수많은 하객이 운집해 있었다.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가 울려 퍼지자 위대한 장군이 단상에 올랐다. 재병지휘관께 대하여 경례. 마동위 소령이 예도를 뽑아들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로 외쳤다. 충성. 수천 명의 장병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 절도 있는 동작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계룡산을 뒤흔들었다. 위대한 장군은 그들의 눈빛 하나하나를 가슴에 담으며 담례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퇴임사를 읽지 않았다. 대신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침묵했다.
가을바람이 그녀의 백발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오늘 군복을 벗습니다. 지난 40년 나의 청춘과 인생은 오직 국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을 희생시켰고 때로는 나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내 생애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동휘에게 머물렀다. 떠나는 마당에 한 가지 당부를 남깁니다. 군대의 힘은 첨단 무기나 높은 계급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우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신뢰, 부당한 명령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국민을 내 가족처럼 여기는 사랑. 그곳에서 진정한 강군이 탄생합니다.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형식적인 박수가 아니었다. 존경과 아쉬움이 담긴 뜨거운 갈채였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이 시작되었다. 마동휘가 지프차에 위대한 장군을 태우고 연병장을 돌았다. 병사들은 떠나는 총장을 향해 목이 터져라 환호했다. 그때 관중석 한편에서 익숙한 얼굴들이 현수막을 펼쳐들었다. 위대한 장군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독사 연대 전우회 앤드 두루미 마을 주민 일동. 나약한 씨와 방패 예비역 상사 그리고 수해 때 구조된 마을 주민들이었다. 그들은 꽃가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위대한 장군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들의 배웅. 그것이야말로 장군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이었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위대한 장군은 정문을 나서는 차에 올랐다. 마동휘는 차 문을 닫아드리고 마지막 거수 경례를 했다. 차창 너머로 위대한 장군이 손을 흔들었다. 차가 멀어지고 마동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태양은 서산으로 넘어가며 붉은 노을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거대한 별은 졌지만 어둠은 오지 않았다. 그 자리에 수만 개의 작은 별들이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다. 5년이라는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갔다. 강원도 양구. 대한민국 국토의 정중앙이자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 이곳에 육군 제21보병사단 일명 백두산 부대의 최전방 대대가 있었다. 대대장실. 중령 계급장을 단 마동휘가 지도를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더해져 더욱 중후하고 단단해 보였다. 그는 이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 아니라 500여 명의 부하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되어 있었다. 대대장님, 오늘 신병 전입이 있습니다. 인사과장이 보고했다. 알겠다. 내무반으로 바로 보내지 말고 대대장실로 오라고 해. 차 한 잔 마시고 보내야지. 잠시 후 앳된 얼굴의 이등병들이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마동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었다. 환영한다. 백두산 호랑이굴에 온 걸. 이 이병 강철심. 감사합니다. 긴장 풀어라. 여기는 군대지만 동시에 너희들의 집이다. 밥은 잘 먹었나? 아픈 곳은 없고. 마동휘는 따뜻한 율무차를 건넸다. 신병들은 전설적인 영웅 마동휘 중령이 자신들에게 차를 타줬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컵을 든 손을 떨었다. 너희에게 약속한다. 나는 너희를 굶기지 않을 것이고 춥게 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의미 없는 죽음으로 내몰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를 믿고 나는 너희를 믿는다. 그게 우리 부대의 유일한 규칙이다. 신병들의 눈빛이 반짝였다. 마동휘는 그 눈빛에서 5년 전 나약한 일병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젊은 날을 보았다. 그날 저녁 마동휘는 퇴근하여 관사로 향했다. 험한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마당이 딸린 단독주택이었다. 대문을 열자마자 5살배기 사내아이가 로켓처럼 튀어나왔다. 아빠, 충성. 뭐냐? 우리 아들 마하루. 충성. 마동휘는 아들을 번쩍 들어올려 비행기를 태워주었다.
하루는 까르르 웃으며 아빠의 목을 끌어안았다. 여보 왔어? 씻고 밥 먹어요. 아내 위소망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 어서 들어가 봐. 마동이가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앉아있던 백발의 여인이 그를 맞이했다. 위대한 전 총장이었다. 그녀는 군복 대신 편안한 스웨터를 입고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장모님, 언제 오셨습니까? 연락도 없이. 연락하면 자네가 또 요란하게 준비할까봐 그냥 왔네. 하루가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 위대한은 손자 하루를 무릎에 앉히고 직접 뜬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어때? 할미 솜씨가 녹슬지 않았지? 네. 할머니 최고예요. 따뜻해요. 그녀는 이제 천하를 호령하던 장군이 아닌 평범하고 자애로운 할머니였다. 마동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다. 식탁에는 풍성한 저녁상이 차려졌다. 양구 시래기 된장국, 춘천 닭갈비, 그리고 마동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까지. 가족들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소리가 달그락거렸다. 자네 소식은 뉴스 안 봐도 다 들리더군. 이번에 사단 최우수 대대로 선정됐다지. 위대한이 흐뭇한 표정으로 물었다. 운이 좋았습니다. 부하들이 잘 따라준 덕분입니다. 겸손은 여전하구만. 자네 동기들 중에는 벌써 정치권에 줄 대려고 기웃거리는 놈들도 있다는데 자네는 우직하게 산만 지키고 있으니 내 사위지만 참 미련해.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위에 대한 깊은 신뢰와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맑은 공기, 정직한 병사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니까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녁 식사 후 마동휘와 위대한은 마당으로 나왔다. 양구의 밤하늘은 별들이 쏟아질 듯 가득했다. 도시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장관이었다. 마중령. 저 별들을 보게. 위대한이 하늘을 가리켰다. 군인의 어깨에 달린 별은 쇠붙이에 불과해. 언젠가는 녹슬고 떨어지지. 하지만 저 하늘의 별은 영원해. 자네가 지키고 있는 평화, 자네가 심어준 정애, 그리고 자네가 사랑하는 가족. 그게 진짜 별일세.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늙은 정원사로 살아가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생명을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 자네는 군대라는 정원에서 병사들이라는 꽃을 피우고 있으니 우리는 같은 정원사인 셈이야. 그때 집안에서 위소망과 하루가 나왔다. 아빠, 할머니, 추워요. 들어와서 과일 드세요. 가족의 부름. 마동휘는 위대한 장군을 부축했다. 들어가시죠. 어머니. 처음으로 불러보는 어머니라는 호칭이었다. 위대한은 잠시 멈칫하더니 사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가자. 우리 아들. 두 사람은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창문 너머로 웃음소리가 번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산을 타고 넘어 휴전선 철책을 지키는 병사들의 초소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밤은 깊었지만 어둡지 않았다. 서로를 비추는 마음들이 등대가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 새벽. 마동휘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전투복을 입었다. 잘 다려진 군복, 반짝이는 전투화.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향해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잠든 아내와 아들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그는 지프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다. 대대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운전병의 질문에 마동휘는 전방 고지를 가리켰다. 가장 높은 곳으로 간다. 내 부하들이 잘 있는지, 적들이 딴 생각은 안 하는지 내 두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차가 어둠을 뚫고 산을 올랐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며 백두산 부대의 산맥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그것은 마동이가 지켜낸 평화의 색깔이자 앞으로 그가 걸어갈 찬란한 미래의 서막이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가족을 지키는 따뜻한 사랑, 그리고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참군인의 길. 마동이 중령은 그 길 위에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있는 한 대한민국의 아침은 언제나 안전할 것이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